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집착 때문에 그 남성의 아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한 씨라는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그곳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된 40대 중반의 남편 유 씨와 아내 이 씨가 어린 딸과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여성으로 인해 그 가정에는 비극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의 시작은 남편 유 씨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씨라는 여성을 만나 불륜에 빠지면서부터였다. 한 씨라는 여성은 과거 결혼한 뒤 두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바 있었던 여성. 2014년 3월부터 남편 유 씨는 한 씨와 은밀하게 관계를 맺어왔고,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는 깊어졌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씨라는 여성은 유 씨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고, 불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알리려 심부름 센터를 통해 유 씨와의 불륜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아내에게 보냈으며, 유 씨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한 씨는 심부름 센터에게 아내 이 씨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의뢰까지 해보았으나 어느 미친 심부름 센터가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이후에도 한 씨는 의도적으로 불륜 사실을 알렸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4개월 정도 이어지던 2014년 7월 아내 이 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이 있었기에 남편 유 씨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내 이 씨는 자신의 수첩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라는 말들을 적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두 달이 지난 2014년 9월 뭐라도 해봐야 했던 아내 이 씨는 불륜녀 한 씨를 찾아가 남편과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 씨는 요구를 들어줄 테니 3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 요구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아내 이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요구한 돈을 한 씨에게 주었으나 한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돈을 쳐받았음에도 한 씨는 남편 유 씨와 불륜을 이어갔고, 놀라운 것은 남편 유 씨 또한 한 씨가 아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 이 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남편의 불륜이 계속되자 아내 이 씨는 고민 끝에 이제 그만 만나라며 그 사람 이혼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륜녀 한 씨에게 보내게 된다. 그 무렵 한 씨는 남편 유 씨로부터 얼마 후 승진하면 이혼하고 꼭 같이 살자는 약속을 받아둔 상황. 이때 한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메시지가 불안했고, 초조해진 한 씨는 남편 유 씨에게 빨리 이혼하라며 닥달했다. 그러다 불륜녀 한 씨는 아내 이 씨만 없어지면 모든 게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 생각한 뒤 결국 아내 이 씨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후 한 씨는 아내를 없애버리기 위해 청산가리로 사람을 숨지게 하는 법 등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했고, 청산가리를 구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수차례 메일로 접촉했다. 그리고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청산가리를 준비. 그때부터 아내 이 씨를 숨지게 할 기회를 엿보게 된다. 결국 2015년 1월 21일 밤 10시경 한 씨는 남편 유 씨가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청산가리를 챙기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한 뒤 아내 이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 찾아가게 된다. 1시간 뒤인 밤 11시경 준비를 마친 한 씨는 아내 이 씨 혼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전화를 걸었고,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내려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얼마 후 이 씨가 내려와 한 씨의 차에 올라탔고 차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한 씨가 제안했으나 이 씨가 이를 거부했는데 이후 마시자 말자 하는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 씨의 집으로 올라가 술자리를 갖게 된다. 집으로 들어간 불륜녀 한 씨는 술을 마시는 동안 당신 남편과 헤어져 주겠다 말하며 이 씨를 안심시켰으나 한편으로는 이 씨가 잠깐씩 다른 일을 보는 사이 미리 준비해둔 청산가리를 몰래 소주에 넣고 섞어가며 이 씨에게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따라주었다. 얼마 후 청산가리가 섞인 줄도 모르고 소주를 마신 아내 이 씨는 결국 고통스럽게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아내 이 씨가 쓰러지자 한 씨는 1시간 정도 집을 정리한 뒤 방범용 카메라에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며 현장을 떠나 행방을 감추었다. 다음 날인 1월 22일 새벽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 유 씨는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아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 현장을 살피던 경찰은 아파트 방범용 카메라를 보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 불륜녀 한 씨와 아내 이 씨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용의자로 한 씨를 지목하게 된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뒤 춘천에서 한 씨를 검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검거 당시 한 씨는 자신 때문에 숨진 이 씨의 명복을 빈다는 이유로 굿판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게 현장에서 한 씨는 긴급 체포되었으나 그녀는 심신미약, 정신 이상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시종일관 자신은 사건 당일 아내 이 씨와 소주를 한잔하며 사과를 하러 간 것이라 말하는 등으로 범행을 끝내 부인했다. 불륜남을 차지하기 위해 그 남성의 아내를 숨지게 해버린 한 씨. 과연 그녀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한 씨는 2016년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게 되는데 이듬해인 2017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오히려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인정치 않았던 한 씨는 상고까지 해보았으나 2017년 10월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그녀는 현재 옥살이 중에 있다. 한 남성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 50대 여성 정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여름 전라남도 한평군의 한 마을. 사료 배달 일을 하던 50대 부부 남편 이 씨와 아내 정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여조카를 데리고 살아가게 된다. 이유는 아내 정 씨의 오빠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고 장애가 있던 올케마저 시설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이들은 언뜻 보면 오빠를 대신해 조카를 키워주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추악한 민낯이 곧 드러났다. 그때부터 당시 16살의 조카는 중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사료 나르는 일을 했으며 고모 내외는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무자비하게 손찌검을 하는 등 조카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고모부 이 씨가 조카에게 수차례나 몹쓸 짓을 해왔던 것이었고 이때 아내 정 씨는 이를 알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아내 정 씨는 마을 사람 몇 명에게 접근해 내 조카를 덮쳤으니 고소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뜯어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마을의 이장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 그러던 2014년의 어느 날
만취한 정씨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이장이 조카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이장의 휴대전화 내역 등에서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한평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그자들은 2014년 6월 곡성군의 한 빌라로 이사하지만 이후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남편 이 씨는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해왔고 이번에도 아내 정 씨는 전과 같은 악행을 계획하게 된다. 2015년 12월 30일 밤 9시경 곡성군의 한 빌라. 만취한 정 씨는 아랫집의 김 씨를 찾아가 당신이 내 조카를 덮쳤냐며 문을 발로 차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된다. 아랫집에서 사는 김 씨라는 50대 남성은 1년 전 곡성으로 내려와서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던 상황. 갑작스런 일에 김 씨가 급히 문을 열자 정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내듯 더욱 난동을 부렸고 한참 동안이나 상황이 이어지자 김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얼마 후 경찰이 온 뒤에도 정 씨는 2015년 여름부터 자신이 집에 없을 때 김 씨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조카에게 5차례나 몹쓸 짓을 했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김 씨는 조카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5일 뒤엔 2016년 초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카를 불러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조카는 2015년 여름부터 김 씨에게 집과 모텔 등에서 5차례나 몹쓸 짓을 당했고 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했는지 모텔의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한 그 후에는 몇만 원씩을 받았는지 그리고 김 씨가 타는 차의 종류와 색깔, 내부 구조 등을 정확히 진술했다. 이는 모두 고모인 정 씨가 손찌검을 해가며 미리 교육시킨 것이었고 이때 고모 정 씨는 계속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한편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측의 진술을 더 믿고 해당 모텔의 CCTV, 김 씨의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 씨를 검찰로 넘겨버렸다.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때 검찰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다면서 1년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김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된다. 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년 가까이 김 씨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아왔으나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구속이 되고 나서야 광주교도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씨의 가족은 다음 날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게 된다. 김 씨의 가족은 평소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며 아버지의 결백을 믿기로 하고 세 딸 중 둘째 딸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당시 둘째 딸에게는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둘째 딸은 아버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곡성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곡성으로 내려온 둘째 딸은 수사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아버지가 몹쓸 짓을 했다는 모텔과 납치를 당했다는 도로 등을 찾아다녔고 이웃을 만나 아버지의 진술이 맞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며 부탁해보지만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둘째 딸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사정하고 밤에는 사건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피해자인 조카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보게 된다. 조카가 진술한 모텔은 당시 간판만 세워놓고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점, 대형 마트나 교회 앞에서 납치당해 모텔로 끌려갔다는데 수사 자료에는 CCTV 화면이 첨부되지 않은 점, 아버지의 차량 내비게이션은 매립 형태였으나 거치형으로 진술했다는 점이었다. 이후 둘째 딸은 자신이 찾아낸 내용들이 아버지에게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서류로 남기며 매일같이 사건 기록을 분석했고 그러다 2013년 한평에서
그 조카와 관련된 성범죄 기록을 보고 난 뒤 즉시 한평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고모인 정 씨의 조작으로 한 마을의 이장이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딸은 그 마을의 이장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이때 검찰은 이 사건과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막아서는데 결국 이러한 둘째 딸의 노력에도 김 씨는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의 가족들은 항소하게 된다. 1년에 가까운 시간 아버지의 결백을 위해 뛰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무렵인 2017년 9월 아이까지 유산해가며 아버지를 위해 애쓰는 둘째 딸을 안쓰럽게 보던 마을의 한 주민이 조카가 고모 집에서 가출해 나주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즉시 나주로 향한 둘째 딸은 조카를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3년부터 조카는 고모 내외와 함께 살며 학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사료 배달 일을 하며 수없이 손찌검을 당해왔었고 고모부 이 씨로부터는 수차례나 몹쓸 짓을 당해왔다는 것을 둘째 딸에게 전해주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모 정 씨는 조카가 재판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다행히 조카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모든 게 고모의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아무 죄 없이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던 김 씨는 2017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9년 1월에서야 무죄 판결과 함께 304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1억 원을 받게 되지만 김 씨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했다. 한편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고모부 이 씨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김 씨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고모 정 씨는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되어 6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2월 서울의 강남경찰서 20대 중반 미모의 여인이 서울의 한 화성 전문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웬일인지 그녀는 조사를 받는 내내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직후 경찰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보았으나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럼에도 증상을 호소하는 그녀를 경찰은 이상하게만 생각했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주변을 대상으로 탐문과 조사를 이어가다 그녀의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내용은 누나의 남편들이 모두 실명한 뒤 숨졌고 가족들 역시 실명했으며 심지어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에는 불까지 나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소름 끼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엄여인이라 알려진 어민숙, 그녀의 소름 끼치는 과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1976년) 강원도 출생인 어민숙은 학창시절부터 여러 차례 친구들의 돈을 훔친 행위로 전학을 다녀야 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성은 바닥이었으나 예쁘장한 얼굴과 170cm의 늘씬한 몸매 그리고 참한 말투를 쓰는 그녀는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여성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 1997년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9개월 정도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이 씨라는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고 부모의 반대가 있었으나 그들은 결국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원래 사치가 심했던 엄 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돈이 궁해지자 급기야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 잔액과 어머니의 폐물까지 훔쳐 써버리기도 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엄 씨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2000년 2월경 그녀의 3살 배기 딸이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엄씨는 과거 보험 설계사 경력을 이용한 악랄한 범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 범행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다. 이후 한 달 동안 남편 앞으로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한 그녀는 정신과에 드나들며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게 되고, 이 약을 이용해서 악랄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2000년 4월, 엄씨는 남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2차례나 욕실에서 밀어 뇌진탕을 입게 했고, 한 달 뒤 또다시 남편에게 약을 먹인 후 오핀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케 했으며, 뒤로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6월, 그녀는 또다시 남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남편의 얼굴에 기름을 끓여 끼얹어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실명과 화상이 다른 상해와 질병보다 보험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우연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뒤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했다. 이후에도 엄씨에게 남편은 그저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을 뿐,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세 차례나 남편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뒤 모두 남편이 자해한 것처럼 일을 꾸며냈고, 결국 엄씨의 남편은 사지봉화지겸 등에 시달리다 2002년 3월 세상을 떠나갔다. 이러한 악행으로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낸 그녀는 받은 돈을 모두 옷을 사고 마사지를 받는 등 사치를 부리는 데 사용했고, 돈이 바닥나자 그녀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후 엄인숙은 남편의 장래 한 달 뒤 미아리의 나이트클럽에서 임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씨에게 환심을 사려 자신의 과거 결혼 이력과 고졸이었던 학력,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모두 속였다. 그녀는 명문대학 출신의 10억 정도의 유산을 받을 상속녀로 신분을 위장했으며, 또한 임씨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3천만 원 정도의 SUV 차량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렇게 엄씨는 첫 번째 남편의 장래 2달 뒤인 2002년 5월부터 임씨와 동거를 하게 되고, 동거 6개월 뒤 그녀는 악랄한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엄씨는 첫 번째 남편과 같은 방식으로 임씨에게도 약을 먹인 뒤 화장실에서 밀어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게 했고, 한 달 뒤에도 다시 임씨에게 그녀는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핀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케 했으며, 2003년 2월 엄씨의 두 번째 남편 역시 사지봉화지겸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임씨의 가족들은 그녀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치밀했던 엄씨는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임신 중임을 강조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씨를 극진히 간호했고, 임씨가 병원에 있는 사이 그녀는 혼인신고까지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영혼 결혼식까지 올렸고, 이런 모습을 보인 엄씨를 가족들은 의심치 않았으며, 결국 그녀는 3,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이 일찍 숨지며 수억 원을 타낼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엄씨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놀랍게도 엄씨의 새로운 범행 대상은 자신의 가족들이었고, 범행을 위해 그녀는 가족들이 살던 집으로 옮겨 생활하게 된다. 5개월이 지난 2003년 7월의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을 탄 석류 주스를 먹인 뒤 주사기로 어머니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했으며, 4개월 뒤에는 자신의 오빠에게도 약을 탄 술을 먹인 뒤 염산을 떨어뜨려 양쪽 눈을 실명케 했다. 이후 그녀는 보험의 수익자가 엄마와 오빠였던 상황이었음에도 신분증과 도장 등을 훔쳐 2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어머니의 보험금 6,600만 원과 오빠의 보험금 중 8천만 원을 빼낸 뒤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다. 엄인숙은 이렇듯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돈을 타냈으나, 그녀의 사치에 돈은 남아나지 않았고, 돈이 바닥나자 그녀는 가족들이 사는 집까지 몰래 팔아버렸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다른 집을 구해놓았으니 이사를 가자고 둘러댔으나, 막상 이삿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걱정해 2005년 1월경 가족들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버렸고 가족들은 그로 인해 중상을 입어야 했다. 이후 오갈 데가 없어진 엄씨는 어머님 집에서 알게 된 가사 도우미의 집으로 향했고 사정을 설명하며 며칠만 지내게 해달라 부탁하게 되는데 가사 도우미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엄씨를 불쌍하게 보고 허락해주고 말았다. 그런데 그녀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사 도우미는 엄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그녀는 가사 도우미의 가족들이 잠든 사이 그 집에도 불을 질러버렸다. 이 일로 가사 도우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했으나 엄씨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가사 도우미의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이때 꼬리가 밟힌 그녀는 경찰에 붙잡히기는 했으나 뻔뻔하게도 불꽃이 타면 세상을 떠난 딸이 보인다는 등의 갖은 거짓말을 하여 결국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돈이 필요했던 엄씨는 자신의 첫 번째 남편이 입원했을 때 친해진 여성의 집을 찾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 음료에 약을 타서 먹였고 신용카드를 훔쳐 480만 원 정도를 사용해버렸다. 그리고 그 무렵 엄씨의 아들이 가와사키라는 병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그녀는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해지자 아들과 같은 병실을 쓰던 20대 환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약을 탄 음료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엄씨는 핀으로 그 여성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했고 그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아들의 병원비 900만 원을 결제했다. 결국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듯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온 엄인숙은 2005년 4월 다시 검거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도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6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처참히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업소녀였던 30대 여성 가영씨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 11월) 전라북도 전주. 당시 38살의 여성 가영씨와 16살이나 어린 22살의 남성 현호씨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조합. 대체 이들은 어떻게 연인 사이가 되었을까? 가영씨의 사연으로 두 사람은 인연이 되는데 어릴 적부터 가정의 불화로 친척집을 전전하던 가영씨는 성인이 되어서는 간호조무사가 되었고 28살이 되던 2008년 한 남성과 결혼, 두 아이를 낳지만 6년이 지난 2014년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간호조무사와 컵밥을 팔며 살아가지만 빚만 늘어갔고 그러자 아이들을 전 시부모님께 맡기고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2020년 8월경 업소에서 일하는 가영씨에게 한 남성이 찝적대고 강제로 몸을 만지려 했을 때 이를 보고 있던 현호씨가 막아주며 그 남성에게 몇 대 맞아주었고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2020년 11월경부터 교제를 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드나들 만큼 가까워졌으나 사소한 일들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연애한 지 9개월 정도가 지난 2021년 5월 30일 여자친구였던 가영씨가 연락 없이 현호씨의 원룸을 찾게 된다. 그런데 방 안에는 현호씨와 전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고 이를 본 가영씨는 그전에도 현호씨가 다른 여성들과 술자리를 했던 이유로 몇 차례 화가 난 적이 있었기에 미쳤냐고 외친 뒤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다.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내심 미안했던 가영씨는 원룸을 다시 찾아 어제 미안했고 동거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제 여수로 여행을 한번 가자는 등의 말로 현호씨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다시 좋아지는 듯 했고 이후 5일 정도가 지난 6월 5일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평소처럼 가영씨는
틈나는 대로 현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현호 씨 또한 술자리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로 보냈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6월 6일 새벽 4시경 현호 씨로부터 연락이 오질 않았고 오전 11시경까지 연락이 없자 가영 씨는 현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하며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6월 6일 오전 11시경 현호 씨의 집에 도착한 가영 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 침대 위에서 현호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그제서야 안심을 한 가영 씨는 잠시 옆에 앉아 현호 씨가 깨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다 침대 옆에 있는 현호 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고 전에는 자신의 이름이 가영 누나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혹시 애칭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여 전화를 걸게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 화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애칭이 아닌 숫자뿐인 전화번호로만 뜬 것. 이는 현호 씨가 가영 씨의 번호를 연락처에서 삭제한 것이었다. 이후 가영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질 않았는데 이 역시 현호 씨가 카카오톡에서도 가영 씨를 차단한 것이었다. 이때 가영 씨는 자신이 그동안 현호 씨에게 놀아났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현호 씨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게 된다. 정신이 나간 가영 씨는 그대로 부엌으로 향해 과도를 가져온 뒤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도의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 쥐고는 그대로 자고 있는 현호 씨의 가슴에 꽂아 넣었고 직후 현호 씨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그녀는 현호 씨의 목과 가슴에 무려 34차례나 과도를 휘둘러 버렸다. 그리고 가영 씨는 자신의 악행으로 현호 씨가 천천히 숨져가는 것을 1시간이 지나도록 옆에서 보고 있었고 오후 1시경 가까이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리며 이쪽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가영 씨의 친구가 사건 현장을 찾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얼마 후 경찰은 사건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를 찾게 되고 처참한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때 놀랍게도 옆에 있던 가영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하고 그대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가영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언론도 연인간 범죄로 보도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21년 7월 현호 씨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건의 글을 올리게 된다. 한 건은 가영 씨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과 다른 한 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 유가족의 주장은 이러했다. 현호 씨의 유가족 측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1달 반 정도였고 평소 현호 씨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무섭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현호 씨의 친구들 역시 16살이나 많은 이혼녀와 자신의 친구가 사귀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했으며 오히려 그녀가 평소 스토킹을 해왔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현호 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가영 씨가 몰래 뒤에서 훔쳐보다 알아낸 것이었으며 이후 그 여자 혼자 집착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스토킹을 했다고 한다. 재판을 앞두고 현호 씨의 유가족 측은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게 되는데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21년 8월 열린 1심 재판. 재판에서 가영 씨 측은 만취 상태였다는 점과 과거부터 가영 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후 가영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된다. 2021년 12월 열린 2심 재판.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원심을 파기,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가영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남성을 처참히 숨지게 한 38살의 그녀는
2021년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니 2040년경 60세 전후로 출소할 예정이다.